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인 남성입니다. 명절이 코앞이라서 그런지 가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게는 가족을 떠올려서 좋은 기억인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제게 좋지 못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나마 최근에 결혼해 제게 잠깐이나마 행복한 미래를 그리게 해주던 아내는 제가 결혼이라면 다시금 치를 떨게 한 사건을 만들어줬거든요. 오늘은 그 아내에 대해 제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결혼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혼 과정에서 보게 된 모습들이 제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고 여자에 대한 또 결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애를 진지하게 이어갈 수 없었고 결혼에도 관심 없었죠. 저에게 결혼은 남의 이야기였고 행복보다는 불행으로 가까워지는 길이었어요. 그러던 제가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죠. 하지만 그 중간에 아버지가 안 계셨더라면 아내와의 결혼은, 연애조차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아내를 연결시켜 주셨거든요. 아내와 아버지는 회사 오너와 비서 사이였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던 분이셨고 아내는 저희 아버지의 비서였죠. 그리고 저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게 아내에 대해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이 비서가 참 대단하더라. 평소 봤을 땐 사람이 착한 줄만 알았는데 독한 면도 있고 의지도 굳세. 갑자기 이 비서 이야기는 왜 하세요? 아니, 어렵게 자랐다는 얘기는 어쩌다 들은 적이 있었는데 글쎄 고하더라고. 근데 사람이 구김살도 없고 배려심도 많고 착하고 말이야. 거기다 그런 티 하나도 안 내잖아.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 도와준다고 봉사활동도 하던데 말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상황 탓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으려면 굳세야 해. 독해야 한다고. 그런 면에서 이 비서가 참 대단해. 마음에도 들고. 넌 어떻게 생각하냐? 난 며느리감으로 참 좋아 보이는데. 갑자기 얘기가 왜 그쪽으로 튀세요? 아시잖아요. 저 결혼에 대해서 생각 없다는 거. 그럼 너는 평생 일만 하다 죽을 거냐? 내가 100년 만년 네 옆에 있을 것 같아? 내가 능력 좋고 집안 좋은 여자 데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에 들고 착한 여자면 된다는데 그게 뭐 어렵다고 안 데려와? 나 죽고 또 너까지 죽으면 그땐 이 회사 어떡할래? 아버지 또 이러시네. 그만하시오. 식사하세요. 요즘에 소화 안 된다고 하시더니 왜 밥 먹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거 전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와서 화내시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처럼요. 아버지는 아내를 며느리감으로 점 찍으셨는지 제게 종종 아내에 대해 물어보곤 하셨어요. 당연히 저야 관심 없다고 말을 돌렸고요. 그러다 아버지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게 되시면서 저도 아내를 눈여겨보게 됐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께서 아픈 몸을 이끄시고 굳이 회사에 나와 일을 하셨는데 그때 아버지 수발을 들었던 사람이 아내였어요. 비서가 하는 일에 포함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식의 사무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하고 돕겠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어요. 아버지 이 비서님께서 아버지 식사를 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가셔서 식사하고 오세요. 아니에요. 제가 사장님 식사 도울 테니 이사님께서는 식사하고 오세요. 아니요. 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식사하시고 대소변도 보는 걸 도와드려야 해서요. 그거 제가 아까 했는데. 네? 했다고요? 저희 아버지 대소변을 받으셨다고요? 갑자기 배가 아프셨나 봐요. 급한 것 같아서 제가... 해보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어서 제가 계속 해도 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시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도 그게... 아버지께서 불편하실 수도 있고... 기훈아, 난 괜찮다. 아까는 좀 그랬는데 이 비서가 당황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해서 참지 말라고 해서 이젠 괜찮다. 이 비서 말대로 너 부르고 기다리고 또 참고 그러는 게 더 일이 될 것 같으니 신경 쓰지 마라. 사실 누구의 대소변을 돕는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야 아버지가 제 부모님이고 가족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아내는 남인데
또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먼저 자원해서 아버지를 도와드렸어요. 그것 말고도 회사에서는 저 대신 아버지의 손발이 되어 아버지를 챙겨줬고요. 처음엔 그런 아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나서서 하는가 싶었죠. 돈 때문에 그러는 건가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이후 아내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죠. 저 예술씨 이비서님이랑 같이 봉사활동 다니죠? 네,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가는 곳인데 저랑 이비서님은 개인적으로도 가요. 그래요? 그 이비서님 어떤 분이세요? 이비서님이요? 글쎄요, 저도 주말마다 보긴 하는데 친하지 않아서요. 먼저 다가오는 스타일도 아니고 다가가도 확 받아들이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잔잔한 분? 그리고 많이 희생적인 분? 희생적이요? 봉사활동하는 분들이 다 비슷하겠지만 조금 더 진심이 담겨 있어요. 또 아무리 진심이 있다고 해도 내 상황에 맞게 하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해야 하나? 내가 10개 가지고 있는데 상대가 10개가 필요하다면 다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아, 그렇지. 이비서 진짜 착해. 우리 사무실 옆에 공장, 또 주변 근처에 있는 고양이, 개밥 전부 다 주잖아. 거기다 어려운 사람들 그냥은 못 지나치던데. 우리가 부탁할 게 많지 않지만 한 번도 거절하는 것도 못 받고 또 화내는 것도 못 보고. 회사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에 대해 물어보면 100이면 100, 전부 다 착하고 희생적인 사람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제 눈으로도 확인했고요. 또 그 모습 때문에 아버지가 아내를 점 찍어두신 것 같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능력이 좋은, 집안이 좋은 며느리감이 아닌 고아 출신인 아내를 왜 마음에 들었냐 하면 아버지 자신께서 없는 형편에서 어렵게 자라셨고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으시며 자란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착한 아내를 알게 되시고 마음에 들어 제게 아내 이야기를 자주 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부전자전인지 아니면 돈 때문에, 남자 때문에 남편과 자식을 버린 어머니와 다른 여자라고 확신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내에게 이성적인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관심을 가진 걸 아시게 된 아버지께서 저희 두 사람을 이어주셨죠. 이후 아내를 조금씩 더 자세히 알아갔던 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결혼은 100% 후회할 짓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어쩌면 행복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됐죠. 아내가 저에게도 당연히 잘했지만 점점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고 계시던 아버지께 정말 헌신적으로 잘했거든요. 아직 며느리가 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여자친구를 보며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아내에게 저희 아버지께 보여준 희생과 헌신을 제가 돌려주고 싶었죠. 그래서 아내에게 프로포즈했고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고요. 아내와 하게 된 결혼 생활이 기뻤던 이유도 있었지만 아내와 같이 보낸 2년이 아프신 아버지께 정말 좋은 선물이 되었거든요. 점점 건강이 나빠지는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웃을 수 있었던 건, 웃으면서 떠날 수 있었던 건 아내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슬픈 감정과는 별개로 이제까지 시아버지 웃게 해주느라 고생한 아내를 쉴 수 있게 또 행복하게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안심도 되었습니다. 정말 아내와 행복한 앞날을 보내려고 했죠. 그런데 앞으로 정말 행복만 있을 줄 알았던 저와 아내의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증발하듯이 사라진 거죠. 그것도 돈 10억과 함께 말입니다. 아내와 함께 사라진 돈 10억은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저희에게 부탁한 돈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후원으로 인해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신 아버지는 평생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실 때도 마지막까지 순환하는 선행을 베풀려 하셨죠. 기은아, 소연아, 내가 죽게 되면 아직 내 명의로 있는 내 회사 지분, 그걸 전부 불우이웃 돕는 데 써라. 내 이름으로 기부하지 말고
회사 이름으로 기부하고 또 앞으로 매년 너희가 개인적으로 내는 기부금 말고도 회사 이름으로 주기적으로 기부하고 떠나는 나는 그것밖에 바라는 것 없다. 아버지 왜 약한 소리를 하세요? 직접 기부하시고 직접 찾아가시고 하셔야죠. 맞아요, 아버님. 이번 치료만 잘 받으시면 제가 기운 차리는 음식들, 좋아하는 음식들 잔뜩 할 테니까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이쯤 되니 나도 내 명이 보이는 것 같다. 더는 무리야. 고맙다, 소연아. 네가 내 곁에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너 덕분에 내가 없을 줄 알았던 며느리 호강도 받고 또 우리 기훈이에 대해서 마음도 놓고 갈 수 있게 됐어. 이제까지 살아오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더 위로해주지 못하고 떠나서 미안하다. 대신 너도 알다시피 네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으로 위로받으며 지내. 그럼 그 사랑이 다시 너한테 돌아올 테니. 내가 기훈이 의식적으로 할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이 천사 같은 네가 옆에 있어서 걱정을 더는구나. 지금처럼 잘해줄 수 있지? 아버님, 약속할 테니까 무리라는 말씀하지 마세요. 네? 돌아가시기 전 저희에게 재산 일부를 상속해 주시고 또 나머지 재산을 전부 어려운 곳에 기부하셨던 아버지께서는 마지막으로 가지고 계셨던 회사 지분마저 기부하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따르려 했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인 그 돈을 아내가 가지고 사라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당시 아내도 여전히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땐 비서가 아닌 회사 재무를 관리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혹시 우리 와이프 못 봤어? 아침에 일찍 회사 나간다고 하더니 자리에 없네? 사모님이요? 아까 출근하시고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시다가 나가셨는데 회장님께서 따로 시키신 일 보러 가신 줄 알았어요. 지금 연락해 볼까요? 아니, 그 연락은 내가 계속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돼서 말이지. 무슨 일이 있나? 그나저나 회사 이름으로 기부한 거 말이야. 그거 누락되지 않게 기부한 곳에 기부 영수증 꼭 받아놔. 알겠지? 그거 사모님이 직접 하셨을 텐데. 그러게 왜 영수증 챙겨놓으라는 말씀이 없으셨지? 그때까진 아내에 대해서 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급한 용무가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퇴근 시간까지 아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 전화도 안 받았고요. 불안이 가중되고 있던 그때 아내와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찾아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죠. 근데 저 사장님, 이게 좀 이상한데 그 회사 돈으로는 11억이 나갔는데 기부한 곳은 한 군데고 기부금도 1억이에요. 뭐? 1억? 그게 무슨 말이야? 11억이 나갔는데 1억밖에 기부가 안 됐다고? 그럼 나머지는? 글쎄요. 며칠에 걸쳐서 인출은 됐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를 설명할 아내는 자리에 없었어요. 저는 뭔가 잘못되었나 싶어서 기부금이 들어간 곳에 전화를 하여 통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기부금이 들어갔는지 물어봤죠. 잠시만요. XX테크... XX테크 대표 김기훈 씨 1억만 입금하셨죠? 네, 1억 맞아요. 네? 혹시 다른 이름으로 기부된 내역은 없나요? 이소연이라는 이름으로요. 아니면 김명욱이라든지. 아니요, 없는데요. 그 말을 듣고도 아내가 사라진 것과 돈 10억이 사라진 걸 연결짓지 않았던 저는 우선 아내에게 계속 전화를 걸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연락받을 수 없는 상황인 아내가 분명 집에 있고 사정이 있어 나머지 10억을 아직 처리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도착한 집에서 충격적인 광경만 목격하게 됐어요. 아내는 집에 없었고 아내의 옷이 걸려 있어야 하는 곳과 신발장은 듬성듬성했죠. 아내가 아끼던 귀금속 역시 전부 사라진 뒤였고요. 그제야 아내가 돈을 빼돌려 사라졌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이것저것 전부 다 괘씸했습니다. 겨우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겨우 그딴 돈 때문에 남편까지 버리고 도망간 아내가 괘씸했고 또 옆에서 같이 저희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도 돈을 가로챈 아내가 괘씸하고 인간 같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얼마나 잘해주고 믿었는데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았고 미웠죠. 저나 아버지나 아내가 이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러니 아내가 돈을 가지고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된 뒤에도 아내에게 사정이 있을 거라고, 무슨 일이 있는 거라고 믿고 싶었고 걱정했던 거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아내가 돈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도 저와의 결혼 생활도 내팽개치고 도망쳤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고 이제까지 아내에게 줬던 마음과 물질적인 것들 모두가 아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빼앗긴 돈 10억은 물론이고 이제까지 아내에게 줬던 모든 것을 다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받을 수 없다면 없는 거라면 무엇이 됐든 대신해서 보상받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우선 아내를 찾아야 했습니다. 사라진 아내를 찾기 위해 회사도 나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수선한 회사라는 걸 알았고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회사 일에 있어서 대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지만 그땐 아내를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 회사 일을 뒤로 하고 아내를 찾았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곤 정말 아내를 찾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가족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친한 친구도 없었기에 추적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나마 제 기억 속에 있었던 아내가 다녔다는 회사, 가끔이라도 연락했던 지인들을 찾아가 물어봤지만 아내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가 없었고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회사도 포기하고 아내를 찾는데 24시간 매달리면 자그마한 단서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까지 몰랐나 싶을 정도로 아내를 찾아낼 수 있는 그 어떤 연결고리도 없었죠. 그러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아내를 실종 신고했거든요. 원래는 돈을 빼돌리고 도망간 아내를 잡으려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는데 경찰 측에서 이런 일 같은 경우 부부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아내를 실종 신고해 생사 여부 또는 연락에 대한 의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물론 그건 역시 아내가 저와 연락하는 것과 만나는 걸 거부한다면 어떤 접촉도 불가능하다고 했고 지내고 있는 주소 역시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그때 제게는 아내가 한국에 아직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정해야 할 것들이 많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했던 건데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기대한 것과 달리 경찰 역시 아내와 연락이 닿은 건 아니었습니다. 대신 더 놀라운 소식을 제게 들려줬죠. 네, 제 아내랑 연락된 겁니까? 그 사람 어디 있다고 해요? 저랑 만나겠다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아내분과는 아직도 연락되지 않은 상태고요. 또 생존 반응도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추적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네. 그럼 이거 알려주시려고 연락하셨나요? 아니요. 저희가 아내분 찾다 보니 김기훈 씨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었어요. 저 이소연 씨 고아라고 하셨죠? 근데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이소연 씨에게 가족분들이 계셔요. 서류상으로 가족분들 모두 생존해 계시는 걸로 나오고요. 네? 제 아내에게 가족이 있다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그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 중 한 명이 제 아내를 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여쭤봤는데 아니라는 말만 하시고 전화를 바로 끊으셨어요. 가족분들 전부 다. 그럼 제 아내 가족이라는 사람들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아니, 주소 좀 알려주세요. 찾아가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개인 신상 보호로 인해서 저희가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따로 행정기관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 할 거예요.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이소연 씨에게 가족분들이 있다는 것뿐이고요. 정말 놀랍게도 아내에게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연인 관계가 되기 전부터 고아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당연히 아내 가족들 없이 식을 올렸고요. 이후 명절, 어버이날, 새해 등등 가족이 있다면 당연히 함께 보내야 하는 날에도 아내는 저와 또 저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가족이 있었다니 황당할 뿐이었죠. 제 두 눈으로 확인해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만 바로 당장 아내 가족들과 연락하거나 만날 수는 없었으니 다른 식으로 확인하게 됐죠. 제가 아내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뗄 수 있더라고요. 그걸로 아내의 가족들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하게 됐던 거죠. 아내에게 가족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제가 아내에게 처음부터 속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저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될 고아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아내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아내의 가족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끈질긴 수소문 끝에 아내의 가족이 산다는 집을 찾아냈어요. 찾아간 첫날 우연히 아내의 뒷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정말 겨우겨우 찾아낼 수 있었던 아내였기 때문에 잠깐의 망설임으로 놓치기라도 할까 싶어 뛰어가 아내를 붙잡았죠. 아내가 이제까지 저를 속여왔다는 괘씸함과 이제까지 아내를 찾기 위해 고생한 것 때문인지 붙잡자마자 신경질적으로 대했고요. 너 이렇게 날 속이고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네 거짓말 언젠간 들통날 거라는 걸 몰랐냐고? 내가 너 절대 가만 안 둬. 돈뿐만 아니라 나랑 아버지 속인 값도 톡톡히 치르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기대해. 기대하라고. 어머, 왜 이러세요? 누구신데 이러세요? 놔주세요. 아니면 경찰한테 신고할 거예요? 당장 신고한다고요. 뭐? 신고? 야, 누가 지금 신고해야 하는데? 이 사기꾼. 너 처음부터 나 속이려고 작정했잖아. 작정하고 속인 네가 사기꾼이고 네가 범죄자지. 누가 누구 보고 신고한다고 해? 진짜 미친 사람인가 봐.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그쪽 처음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놓지 않으면 저 소리 지를 거예요. 야, 이소연! 너 왜 이렇게 뻔뻔하냐? 나한테 잡혔으면 이제 다 끝인 거 몰라? 내가 말로만 화내니까 일의 심각성을 모르겠지? 어떻게 몸으로 보여줘? 여기서 끝을 볼까? 잠깐만요. 방금 이소연이라고 했어요? 소연이? 이소연? 그럼 지금 저를 소연이라고 생각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걔가 도대체 뭔 짓을 하고 다녔길래. 야, 또 뭔 소리야? 어디서 또 뭔 수작질을 하려고 이래? 이젠 네가 이소연이 아니라는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어? 야, 성형이라도 하고 거짓말을 해야지. 도망갈 때랑 똑같은 얼굴을 하고서. 아니, 도망갈 때보다 더 때깔 좋은 얼굴 하고서 네가 이소연이 아니라고? 이게 정말. 진짜예요. 나 소연이 아니라고요. 나 소연이 쌍둥이 동생 소희예요. 이소희. 이거 놔봐요. 내가 이소희라는 거 증명할 테니까. 민증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민증. 이거 놔보라고요. 물론 저도 아내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했을 때 아내와 같은 연도, 같은 월일에 태어난 동생이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두 사람이 완벽히 똑같을 순 없잖아요. 분명 어느 한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제가 붙잡았던 여잔 아내와 완벽히 똑같았습니다. 얼굴의 난점, 표정, 말투, 목소리까지 전부 말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었기에 아내를 더 강하게 대했어요. 그런데 저보고 쌍둥이라고 하니 그 말이 믿기지 않았죠. 믿지 않아서 도망 못 가게 붙잡았는데 여잔 붙잡히지 않은 한 손으로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주민등록증을 보여줬어요. 자, 봐요. 이소희. 이소희라고 적혀 있죠? 이제 됐어요? 봤으면 이제 이 손 좀 놓쳐. 아니, 분명히 맞는데. 얼굴도 그렇고 목소리, 표정까지 전부 다 그 사람이 맞는데. 정말 그 사람 쌍둥이 동생이에요? 확실합니까? 그럼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확인시켜줄까요? 뭐 집이라도 갈까요? 집에 가서 저희 부모님께 제가 누군지 여쭤볼까요? 아니면 병원 가서 검사라도 받아봐요? 내가 누군지? 이소희가 맞는지? 나야 뭐든 상관없으니까 원하는 대로 해봐요. 뭐든 다 들어줄 테니까. 정말 아니신 거죠? 그럼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제 아내 쌍둥이 동생. 네, 제가 이소연 쌍둥이 동생이에요.
근데 무슨 일인데 다짜고짜 사람을 죽일 듯이 대해요? 걔가 무슨 짓 한 건데요? 뭘 했어요? 그게 설명하자면 말이 길어서. 그동안 연락 없길래 어디서 잘 살고 있거나 비명 행사한 줄 알았더니 뭔 사고를 치고 다녔구나. 정말 또 우리 부모님 속만 썩어 문드러지게 생겼네. 잠시만요. 그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최근에도요? 그럼 소연이가 결혼한 것도 모르셨어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된 건데요? 연락 안 된 지 한참 됐죠. 걔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집을 나갔나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었고요. 당연히 찾아온 적도 없으니 결혼했는지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죠. 그래서 걔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데요? 뭐 결혼했다는 거 보니까 소연이 남편분 같은데 걔가 뭘 했어요? 그게... 어차피 그쪽 때문에 약속도 늦었고 우리 집사람들이 이소연 걔랑 연락 끊긴 지 오래됐다는 것도 확인시켜줘야 하니까 지금 우리 집으로 가요. 가서 이소연 그년이 있나 직접 확인도 해보시고 우리 아빠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이소연 그년 때문에 우리가 그쪽한테 시달릴 일 없겠죠? 여자가 꺼낸 주민등록증에서 아내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제 아내와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자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그때 아내의 쌍둥이 동생이 먼저 자신과 가족들의 결백을 확인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약속도 미루고 절 집으로 데리고 갔죠. 그곳에서 저만큼이나 황당한 표정의 아내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됐어요. 그리고 저와 아내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게 됐죠. 제 설명을 들은 아내의 부모님은 점점 표정이 굳어지다 나중엔 제게 미안하다며 빌기까지 하셨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네. 걔가 도대체 왜 그러고 사는 건지 우리가 대신 이렇게 빌겠네. 그러니 자네 분이라도 좀 풀게. 진짜 가르친 돈이 얼마라고? 그거 우리가 갚을 수 있다면 대신 갚아주겠네. 그게 10억입니다. 뭐? 10억? 아니 1억도 아니고 10억이라고? 아니 칸도 그 큰 돈을 어떻게 가지고 갈 생각을... 좀 미안한데 자네도 대충 둘러보면 알겠지만 우리 형편이 돈 10억을 대신 갚아줄 형편은 안 돼서. 그래도 모르는 체 하겠다는 건 아닐세. 이 자식이 지은 죄 조금이라도 갚겠네. 아닙니다. 그 돈 받겠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두 분이 왜 그 사람이 가져간 돈을 갚으세요? 그래 맞아. 이소연 그년이 사고 친 걸 왜 또 우리가 책임져? 이제까지 걔 때문에 고생한 것만 생각해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제는 돈 10억을 갚으라고? 우리가 보지도 못한 돈 10억을? 그리고 우리 집에 돈 10억은 무슨 돈 1억이라도 갚아줄 상황이야? 돈을 갚아준다고 할 게 아니라 이소연 그년 찾겠다고 해야지. 그년 살아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찾아봐. 이소연 옛날 친구들한테 연락하면 뭐라도 나올 거 아니야. 저기요, 우리가 이소연 그년 찾아줄게요. 솔직히 모른 척하고 싶은데 이대로 놔두면 또 언제 누가 찾아와서 우리 보고 책임지려고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년 찾는 거 도와주겠다고요. 그럼 우리가 책임질 필요 없죠? 그리고 우리 집 둘러봤죠? 이소연 없다는 거 확인했죠? 네네.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다 확인시켜 주셨고 또 그 사람이 문제고 가족분들 책임은 아니니까요. 나중에 무슨 소리 할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또 이런 일 없도록 해야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소연 뒤처리나 할 순 없잖아요. 아빠 엄마 그렇게 해. 이제부터 우리가 걔 찾아서 건네준 다음에 교도소에 가든 죽도록 맞게 하든 맡기고 끝내. 이번에 확실히 선 긋고 이 지긋지긋한 관계 끊자고. 이제까지 아내를 찾는데 너무 답답하고 막막해서 그런지 아내 쌍둥이 동생이 해준 말이 그렇게 반갑고 힘이 됐습니다. 아내를 찾는데 다가가지도 않았고 확보한 단서도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희망이 생겼죠. 그렇게 아내 친정 식구들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앞으로 아내를 찾는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면서 아내를 당장 잡아야 한다는 조급한 생각에서 조금은 느긋한 장기전 생각으로 변할 수 있었죠. 이후 저는 아내를 찾는다고 내팽개쳤던 회사를 나가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꾸며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또는 쉬는 날을 이용해 사라진 아내를 찾고 다녔죠. 그럴 수 있었던 건 전부 아내의 친정 식구들 덕분이었어요. 제가 직접 발로 뛰고 연락을 돌려서 사라진 아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할 시간에 아내 친정 식구들이 대신 움직여줬으니까요. 물론 유의미한 결과는 그때까지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찾기 위해 한 번이라도 찾아가거나 연락한 사람들에게 꼭 제보 전화를 달라고 했는데도 아내는 어디에 숨었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착각인지 아니면 닮은 사람과 착각한 건지 제보가 들어와도 아내가 아니었죠. 재영아, 이 시간에 웬일로 전화했냐? 야, 네 와이프 방금 전에 봤어. 뭐? 진짜야? 어디서 봤는데? 아니, 광교에 있는 백화점 알지? 거기 네 와이프가 들어가는 거 봤어. 아니, 내가 쫓아가려고 했는데 하필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일 때문에 차 타고 가는 중이라. 야, 지금 당장 네가 광교로 가봐. 내가 바로 조금 전에 보고 전화했으니까 적어도 30분은 안에서 있을 거야. 아이씨, 광교? 지금 당장 출발해도 30분은 한참 더 걸리는데. 맞아. 그래, 재영아. 알겠다. 정말 고맙다. 지금부터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네가 본 내 와이프 옷차림 좀 알려줘. 내가 나중에 연락 줄게. 진짜 고맙다. 회사에 출근해 있어도 회사 일을 보고 있어도 웬만하면 아내를 쫓으려고 했는데 가끔 거리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제가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아내 친정 식구들에게 부탁했죠. 그럴 때면 아내 친정 식구들도 귀찮을 텐데 저에게 약속해준 것처럼 귀찮은 내색하지 않고 자기 일처럼 부탁을 들어줬고요. 어떻게 됐어요? 잡았어요? 거기 있는 거 맞아요? 친구분께서 잘못 봤나 봐요. 알려준 오차님이랑 똑같은 여자 찾았는데 아니에요. 멀리서 보면 닮긴 닮았는데 아니에요. 인연은 어딜 숨어서 나오질 않아. 아니에요? 분명히 재영이가 맞다고 했는데. 우선은 내가 좀 더 찾아볼게요. 친구분이 봤다고 하니까 여기 직원들한테도 물어보고요. 고맙습니다, 소희씨. 바쁘실 텐데. 저도 이소연께 잡아야 마음 편히 살 수 있으니까요. 저 편해지려고 다니는 거니까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연락할게요. 아내와 닮은 사람을 착각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필 아내가 쌍둥이였기 때문에 아내 동생인 소희씨가 괜한 오해를 받아야 했죠. 민주야, 나 도착했어. 너 어디야? 보인다, 보여. 야, 민주야, 어디야? 그 여자 어디 있는데? 야, 숙여. 저기 네 와이프 맞지? 맞네, 맞아. 네가 사진 보내줬을 땐 너무 멀고 사람들 섞여 있어서 헷갈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맞다, 분명해. 그럼 난 이만 빠진다. 잘해. 꼭 잘 해결해. 고맙다. 회사 또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아내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면 무조건 뛰어가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아내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몇 번은 아내였죠. 그래서 뛰어가 아내를 붙잡으면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야, 너 겁도 없이 여길 돌아다녀? 나 잡아달라 아주 시위를 하지, 기훈씨 저예요. 저. 소연이가 아니라 소희라고요. 소희씨? 소희씨 죄송해요. 저는 제 아내인 줄 알고 친구한테 제보가 왔는데 아내가 근처에 있다고 해서 와봤더니 너무 똑같아서. 근데 왜 머리 스타일이... 내가 머리 스타일도 기훈씨한테 허락받고 바꿔야 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바꾼 거예요. 맨 처음 저랑 소연이 그년 착각했을 때도 머리 스타일 똑같다고 오해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보이려고 머리를 바꿨더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난 소희씨 머리 스타일이랑 다른데 얼굴이 똑같으니 분명히 그 사람이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기훈씨 입장을 생각 안 했네요. 충분히 오해할 만해요. 그럼 앞으로 이런 일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움직일 때마다 어느 동네에 있다고 알려줄게요. 그럼 이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다. 아예 제보가 들어오면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세요. 제가 거기 있으면 소연이가 아닌 거고 제가 없으면 소연인 거니까 이렇게 헛걸음말 할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진작에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힘이 빠지는 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저라면 매번 헛걸음과 오해로 인해 짜증이 나서 도우려고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내 친정 식구들은 기분이 나빠도 헛걸음해도 계속해서 제가 아내를 쫓는데 도움을 줬고 저만큼이나 아내를 찾아주려고 노력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더 믿고 의지하게 됐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그때만큼은 아내의 친정 식구들이 아내 편이 아닌 제 편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감사의 표시를 전하곤 했어요. 비싼 선물은 아니더라도 성의 표시를 했었죠. 그런데 그 선물이 아내를 잡을 수 있게 해준 결정적인 열쇠가 되어줬습니다. 아주 우연한 일로 말이죠. 기적 같은 우연이 벌어진 그날, 저는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날 아내를 찾는데 모든 힘과 정신을 쏟다 보니 제 몸이 축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 혼자 아내를 찾고 있었으면 몸이 축나더라도 움직였을 텐데 그땐 아내의 친정 식구들이 도움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제 몸을 돌아보고 건강에 신경 쓸 여유가 있었죠. 그래도 아내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 병원을 다녀와서 근처 번화가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람 구경, 번화가 구경한다는 핑계였지만 실은 혹시나 아내가 돌아다니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갔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내의 쌍둥이 동생인 소희 씨를 보게 되었고요. 그땐 긴장을 좀 놓고 있던 상황이라서 그런지 아내를 찾는 게 아닌 말벗으로 소희 씨를 대하고 싶었던 저는 살금살금 소희 씨가 눈치채지 못하게 뒤로 걸어갔고 뒤에서 놀라게 등장했습니다. 우와! 여기서 뭐해요? 어머, 깜짝이야. 뭐예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또 제보 받고 온 거예요? 누가 또 소연이 여기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헛걸음하지 않게 연락하라니까. 아니에요. 저 오늘 병원 갔다 잠시 머리 식힐 겸 온 거예요. 또 그 사람도 찾을 겸 겸사겸사. 근데 소희 씨는 여기 무슨 일로 왔어요? 아, 쇼핑하려고 왔구나. 벌써 몇 개 샀네요? 네? 아, 네. 이 며칠 기훈 씨에게 연락 없길래 저도 기분 전환 좀 하려고요. 잘 됐네. 그럼 나랑 같이 시간 좀 보내요. 쉬려고 나왔는데 이렇게 긴장 풀고 있는 게 너무 오랜만인지 뭘 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또 혼자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럼. 그럼 어딜 가야 하나? 밥 안 먹었죠? 그럼 밥부터 먹읍시다. 근처에 내가 잘 가던 곳이 있는데 음식 맛 괜찮아요. 네, 그래요. 근데 그거... 뭐요? 이거요? 이거 왜요? 아니 예뻐 보여서요. 갑자기 왜 내 팔찌에 관심을 가져요? 내가 이거 찬 거 처음 본 건가? 가끔 꼈을 텐데. 네? 아, 그러게요. 자주 낀 것 같은데. 오늘 유독 예뻐 보이네요. 그냥 내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건가 봐요. 제가 가리킨 팔찌에 보인 소희 씨 반응에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팔찌 제가 선물했거든요. 그것도 선물한 게 채 일주일이 안 된 팔찌였어요. 저야 제가 선물한 팔찌를 낀 걸 봤으니 생색을 내려고 했던 건데 전부터 있었다고 하니 이상하게 느껴졌죠. 뒷목이 싸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는 내내 계속 소희 씨 팔찌를 힐끔힐끔 보며 확인했습니다. 혹시 제가 착각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했어요. 제가 준 팔찌가 말이죠. 그제야 저는 내가 또다시 속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 친정 식구들이 아내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말이죠. 하지만 겨우 제가 선물한 팔찌로 이어진 상상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티를 낼 수 없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빠르게 아내 친정 식구들이 아내를 보호해주는 증거와 정황을 잡을 계획을 세웠죠. 만약 아내가 가족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 제가 아내 가족들에게 속고 있다면 아내가 있을 수도 있는 집으로 곧장 쳐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소희 씨가 아내와 연락을 취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소희 씨 휴대폰을 숨겨 아내와도 연락이 안 되게 만들고 기습적으로 아내 친정에 가겠다고 계획을 세웠죠. 저는 눈치를 보다 소희 씨 휴대폰을 몰래 숨겼어요. 그리고 시치미를 떼고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죠. 폰이 어디로 간 거야? 분명히 가방 안에 넣었는데. 직원한테 물어봐도 분실된 폰이 들어온 건 없다고 하는데 미안해요.
괜히 나 때문에 사라진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게 왜 기훈 씨 탓이겠어요. 우선 집으로 바로 가실 거죠? 아니면 제가 집에 있는 공기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져다 드릴게요. 집으로 가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갑은 있어서 혼자 가도 돼요. 저도 시간 많아서 괜찮습니다. 가죠. 아니, 괜찮다니까 왜 그래요? 아, 미안해요. 휴대폰이 갑자기 사라져서 짜증이 나는 바람에. 어쨌든 저 혼자 갈게요. 그래도 신경질적인 반응에 더 이상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할 수 없었어요. 괜한 의심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요. 또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진 상황이니 아내 친정집 앞에서 기다리기만 해도 아내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탄 순간 제가 훔친 소희 씨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그런데 그 전화기에 뜬 이름과 번호가 정말 어이없었어요. 소희 씨 폰에 소희 씨 이름과 번호가 떠 있었거든요. 동생 소희, 소희라고 떴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희 씨라고 생각한 여자가 아내 여동생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걸려오는 동생 소희가 아닌 아내와 똑같은 얼굴, 그건 아내밖에 없었죠. 그날 만난 아내가 쌍둥이 여동생인 척 행동했던 겁니다. 분노인지 아니면 놀라움의 떨림인진 모르겠지만 몸이 덜덜덜 떨렸던 저는 뭐에 끌린 듯이 그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희 언니 폰인데. 우리 언니 폰 맞는데? 저기 누구세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확인도 필요 없었어요. 오히려 서둘러야 했죠. 조금 전 헤어진 아내를 찾아내 붙잡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던 아내를 붙잡을 수 있었죠. 뭐예요? 기훈 씨, 갑자기 여긴 왜? 기훈 씨? 언제까지 날 기훈 씨라고 부르려 했냐? 언제까지 네가 이소희 흉내 내려고 했어? 너희 두 쌍둥이가, 아니 너희 온 가족들 언제까지 날 속이려고 했냐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날 흉내 낸다니. 기훈 씨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눈앞에서 날 가지고 노니까 내가 아주 상등신으로 보이지? 아니라고 시침이 떼면 내가 또 등신처럼 굴 것 같지? 근데 이거 어쩌냐? 이걸로 확인했는데. 왜 이소희 폰으로 동생 소희가 연락이 올까? 왜 이소희 네 동생은 내가 전화 받으니 널 찾을까? 어? 말해봐 소연아. 내 폰, 당신이... 제가 아내 휴대폰을 꺼내자 아내도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인정 대신 체념이었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만 있었죠. 제가 어떤 말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데리고 아내 친정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내와 같이 저를 속이고 있던 아내 가족들 앞에 아내를 내던졌죠. 당신들 지금까지 한패였던 거지? 한패로 날 속이고 있었어, 맞지? 소연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휴, 기훈 씨, 아니 김서방.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당신들 변명이나 드리려고 여기 온 줄 알아? 들을 필요도 없어. 이미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알았으니까. 아주 똑 닮은 두 쌍둥이 자매가 돌아가면서 날 속인 거잖아. 입 맞춰가며 행동 똑같이 하면서 두 사람 다 이소희로 연기한 거지. 나도 이걸 알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 이러니 누구한테 제보를 들어도 찾을 수가 없지. 잡으면 아닌 척, 동생인 척 하면 되니까. 그리고 너희 처음부터 노리고 있었던 거지? 이소연 쟤가 우리 아버지 회사 들어왔을 때부터 노렸던 거 아니야? 그게 처음엔 우리 아버지였는지 아님 나였는진 모르겠지만 남자 꼬드겨 지금처럼 한탕 해먹으려고 했던 거잖아. 여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순간적으로 눈이 돌아서. 눈이 돌긴 뭐가 돌아? 그때 순간적으로 돌았는데 처음부터 고아라고 접근해? 가족이 없다고? 이렇게 사이가 좋아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데 손발이 척척 맞는 것들이? 야, 긴 말할 거 없고 너희 가족 전부 못된 거야. 이미 법적 준비 다 해놨고 너만 찾으면 됐는데 이제 너까지 찾았으니 끝이라고 끝! 여보, 이러지 말자. 우리 아직 돈 다 안 썼어. 돈 10억을 어떻게 벌써 다 썼겠어?
물론 나랑 가족들 모두 쓰긴 썼는데 얼마 안 돼. 우리 가족 다 같이 그 돈 채워 넣을게. 그리고 어차피 부부 사이라 형사처벌도 안 되잖아. 응? 거기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당신 많이 외로워했는데 가족이 생겨서 얼마나 좋아. 응? 그래 김서방, 우리 좋게 좋게 생각하자고. 원래 위기 뒤에 똘똘 뭉치는 거 아닌가? 이번 일을 위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 똘똘 뭉치는 그런 계기를 삼자고. 이거 봐, 손발이 너무 잘 맞아. 이런 상황에서도 바로바로 멘트가 나오잖아. 그리고 죄가 되는지 아닌지도 알고. 근데 이거 어쩌냐? 그 돈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그거 내 돈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 돈이고 회사 관련 돈이잖아. 그건 형사처벌 되더라. 그거 횡령이고 내가 상속받았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의 사해 행위로 소송도 또 강제 집행도 가능하고. 내가 말했지. 당신들 우는 소리 듣고자 온 게 아니고 너희들 전부 망했다는 거 알려주러 왔다고. 거기다 당신이 처음부터 속여서 혼인 취소도 가능해졌다. 이혼 소송 안 하겠다고 버텨도 소용없다고. 그럼 이제 법원에서나 보자. 이 사기꾼 가족들아. 아내 주소지가 불명확해서 소송을 못하고 있었던 것뿐이지 준비는 다 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떻게 절 속였는지 다 알게 되었으니 시끄럽기만 한 변명은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처벌받을 거라는 걸 일러주고 자리를 떠났죠. 솔직히 그땐 아내가 제게 왜 그런 건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제 옆에 있으면 돈 10억을 가진 삶보다 더 편한 삶을 보낼 수 있고 또 뒤통수를 치더라도 이후에 친다면 더 큰 돈을 빼앗을 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건 나중에 소송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꼴에 아내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당연히 저와 만나기 이전부터 아주 깊은 관계인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 뒷바라지한다고 또 어려운 형편 가족들에게 한몫 단단히 챙겨준다고 돈 10억을 가지고 도망쳤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나마 아내에게 가지고 있던 좋은 기억들도 전부 저와 아버지에 대한 기만으로 생각되었어요. 일말의 선처도 없이 법대로 했죠. 결국 아내와 가족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가로챈 10억에 대한 손해배상과 10억에서 쓴 돈을 강제 집행 당해야 했습니다. 말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집 아주 풍비박산 났어요. 회사 돈 10억에 대한 손해배상, 그거 하루하루 계산된 돈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게 저와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만한 값으로 치기엔 모자란 금액이지만 그렇게라도 처벌받게 만들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의 일을 마무리 지은 후에는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저로 돌아와 회사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미 한번 번복이 있었기에 확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 저는 앞으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삶을 살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이 제가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를 건드려서 말이죠. 그래도 아쉽진 않아요. 이 일을 잊으려고 또 아버지를 닮아보려 시작한 봉사활동에 푹 빠져 지내고 있거든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제 자식과 다름없는 아이들도 있고요. 지금처럼 심적으로 풍족하게 행복하게 지내고 싶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다 한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